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 든든 채널 KBS 라이프가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재난안전 119 8월 29일 목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KBS 기자 강혁진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나는 어린이 교통사고 연평균 500여 건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3분의 1 정도가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하지 않아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횡단보도 앞에서 잘 멈추지 않는 거죠. 현재 도로교통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횡단보도나 정지선 앞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멈춰야 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오늘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한 달간 일단 멈춤,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운전자분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날 때 각별히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사는 오늘 오전 8시 반쯤 일본 가고시마현에 상륙해서 매우 강해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속 19km의 느린 속도로 일본 내륙을 관통하면서 북북 동진하고 있는데요. 일본 큐슈 가고시마에는 폭풍과 풍랑특별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일본에서 태풍으로 인한 특별경보 사상 4번째라고 합니다. 일본 기상청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풍, 풍랑이 예상된다면서 최대한의 경계를 촉구했습니다. 태풍은 다음 주 초까지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일부 영향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BS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도 해안에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습니다. 태풍 산산과 멀리 떨어져 있지만 태풍의 세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입니다. 태풍은 일본 규슈 서해안에서 일본의 열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 열대저압부로 약해질 전망입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 해상, 남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 10에서 60mm, 영남 내륙에 5에서 40mm, 제주도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오늘 서울과 논산의 낮 기온이 34도, 김포와 광주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태풍의 영향으로 우리 바다에도 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예보로 더 자세한 바다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오경빈 캐스터 소식 전해주시죠.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 남부지방 해안과 제주도 부근에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태풍 산산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와 남해안 및 동해안 해안가나 저지대에서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요. 해당 지역에는 풍랑특보 역시 발효 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쪽 지역과 서쪽 지역의 날씨 차이가 크겠습니다. 계속해서 폭염특보 발효 중인 서쪽 지역에서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여수는 해완 거칠어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부산과 포항, 보슬포는 해안가를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파도가 치겠습니다. 먼저 부산입니다. 얼핏 보기에도 파도가 거칠어 보입니다. 3m를 넘는 강한 파도가 예상되고 바람도 초속 15m로 불어오겠습니다. 여러모로 바다 상황 좋지 않아 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여수 해무 CCTV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강한 바람으로 인해 화면에서도 진동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여수 역시 해완 거칠어 해상활동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내리는 비로 인해 빗방울이 맺혀 있는 모습인데요. 초속 13m의 강풍이 예상되고 파고도 1.9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조석 정보입니다. 목포 보시면 오전 9시 50분경에 306cm로 고조 나타나겠고요. 이후 오후 11시 20분경에 405cm로 다시 한번 해수면이 높아지겠습니다. 조류 정보입니다. 안마도 서측에서는 오전 9시 이후 2번의 최강 요속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중 유속이 가장 빠른 때는 오후 9시 57분이고요. 세기는 1.5노트, 북북동 방향입니다. 서해안 강화도 서측해역에 항로 표지가 신설됐습니다. 표지명은 교동도 강화 조업 한계 A호 부표부터 교동도 강화 조업 한계 D호 부표까지 4기의 부표고요. 황원부령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업 한계선의 표시를 위해 2024년 8월 14일부터 설치됐습니다. 지금까지 CCTV였습니다. 이번에는 안전보건공단에서 전해드리는 산업 현장 사고 속보입니다. 지난 24일 오전 10시 반쯤 경북 경주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지붕에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사다리로 올라가 작업하던 근로자가 중심을 잃고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높은 곳에서 작업할 때 사다리는 불안정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조심해야 합니다. 항상 안전모를 쓰고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AI 상황실 연결해서요. 이 시각 특보 발효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AI 캐스터 언제나 씨, 특보 발효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AI 상황실 캐스터 언제나입니다. 주요 특보 발효 상황입니다. 현재 남해의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동해 남부 남쪽 바다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풍랑 경보는 남해 동부 안쪽 먼바다, 제주 남동쪽 안쪽 먼바다와 남쪽 바깥 먼바다에 발효됐습니다. 그 밖에 남해안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남은 고흥, 여수와 완도, 거문도와 초도, 경북 포항과 경주, 경남은 통영, 거제와 남해, 제주도, 부산, 울산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폭염경보 지역은 경기 김포와 용인, 안성해, 전남은 나주, 담양, 곡성, 구례, 화순과 고흥, 보성, 광양과 순천, 장흥, 강진과 해남, 완도와 영암, 흑산면을 제외한 신안의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 전역과 전북 고창, 경남은 하동에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상청 특보 발효 현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상황실에서 캐스터 언제나였습니다. 네, 전국 특보 발효 상황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KBS 재난감시 CCTV 영상으로 이 시각 주요 장소 몇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곳 부산 영도 아치 해변입니다. 지금 남해 동부 먼 바다에는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날씨도 흐리고 파도의 높이도 꽤 커 보입니다. 지금 카메라에도 좀 바닷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방울들이 많이 좀 맺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태풍 산산이 북상하면서 제주와 남해, 동해가 영향권이라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태풍이 오기 전에는 집안 창문과 문을 단단히 잠그고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물건은 실내로 옮기셔야겠습니다. 특히 유리창은 테이프를 X자 모양으로 붙여서 파손에 방지하는 게 좋겠습니다. 전남 여수 오동도입니다. 여기도 지금 태풍의 영향권에 있는 곳인데 지금 보시면 카메라가 조금씩 흔들리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가 바람이 세다 보니까 현재 지금 여수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카메라도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강풍주의보는 이 바람이 초속 14m 이상일 때 발령이 됩니다. 강풍이 발생하게 되면 나무나 전신주 아래에 있는 거는 피하셔야 되고요. 공터나 건물 안으로 몸을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운전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속도를 줄여서 운전을 하셔야겠습니다. 제주 서귀포 중문 해수욕장입니다. 여름의 끝인데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피서객들이 많네요. 좀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데 제주도의 해수욕장은 대부분 폐장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게 피서객들을 받는 해수욕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해수욕장 중에서는 안전요원이 배치돼 있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위험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되겠습니다. 너무 깊은 곳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요. 또 수영에 자신이 있다 하더라도 뭐 구명조끼라든지 아니면 튜브 같은 안전용품들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충북 청주 사직동 무심천이죠.
더위가 지금 한풀 꺾이긴 했지만 충청도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이럴 때일수록 또 방심하셔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런 날씨일수록 일교차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건강관리 조심하셔야 되고요. 날씨가 서늘해졌다고 과도한 활동을 하시는 건 금물이고 수분 섭취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여기 화면에서도 보면 여기 다리 쪽에서 약간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그늘에서 중간중간에 휴식하는 거 꼭 필요하겠습니다. 또 야외 활동을 하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으시고 또 되도록이면 여러 사람과 함께 운동이나 야외 활동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실 곳 전북 전주 효자동 삼가입니다. 하늘이 아주 멋있습니다. 마치 좀 물감을 퍼뜨리듯이 아주 하얀 그런 구름이 이제 퍼져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한낮의 열기가 남아 있지만 이미 하늘은 좀 가을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여름은 6월부터 거의 시작이 됐고 비도 참 요란하게 내렸는데 긴 여름 버티시느라 다들 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재난안전 119와 함께 여러분들 참 힘든 여름 보내셨는데 또 남은 가을과 겨울에도 안전하게 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날씨와 재난정보 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CCTV 영상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 흐름과 정체 구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의 유가연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유가연 캐스터 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네, 오늘도 곳곳으로 작업 구간이 많습니다. 10번 남해선 위로는 전면 차단 작업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고속주행 중 갑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게 된다면 사고로 이어지기가 쉬우니까요. 전방주시로 미리미리 대처하시고요. 작업 구간 통과 시 비상등 활용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의 교통량은 차근차근 줄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외곽 방향으로의 정체가 살펴지고 있습니다. 곳곳으로 돌발 상황까지 많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우선 60번 서울 양양고속도로의 상세 정체 구간부터 살펴봅니다. 양양 쪽으로 미사일 때 통과하기가 평소보다 훨씬 불편합니다. 일대 7km 구간 힘겨운 가운데 남양주 요금소 부근 3차로 작업하기 때문이고요. 50번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경기권의 교통량은 차츰 줄고 있지만 강원권이 혼잡합니다. 평창 휴게소 일대 4km 구간 전차로에서 속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작업 영향받고 있습니다. 미리 1차로 피해서 차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순산터널에서 용담터널, 다시금 매송 휴게소 부근을 앞두고 속도 내기 많이 불편하고요. 해미 부근은 작업 때문에 막히는데요. 2km 구간이지만 꽉 막히고 있습니다. 2차로 피해서 차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는 특히나 부산 방향이 매우 혼잡합니다. 각각의 돌발 상황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우선 기흥 동탄과 안성 일대는 사고 여파받으면서 속도 내기 힘겹고요. 다행히 북천안 일대의 사고는 빠르게 처리되면서 교통량도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충청권에서는 터널 작업입니다. 대전터널 일대 막혀 있는데요. 대전터널 내부까지 1차로 따라 쭉 막혀 있기 때문에 터널 진출입 시 조금 더 주의 운전하셔야겠고요. 일대 3km 구간은 계속해서 막혔다 풀렸다 반복하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선 뭐든지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처참한 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알고 가는 길이 안전한 길이 되니까요. 내가 주행하는 도로 상황을 미리미리 알 수 있도록 반드시 전방 주시는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안전거리도 항상 넉넉히 둬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방청 연결해서 오늘의 화재와 구조, 구급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송준형 소방사님이 연결돼 있습니다. 송 소방사님, 화재와 구조, 구급 소식 전해주시죠. 네, 어제 새벽 4시쯤 강원 동해에서는 3층짜리 건물의 1층 음식점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 분 만에 모두 꺼졌는데요.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당 건물 1층 절반가량과 내부 집기류가 타는 등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1층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입니다. 어제 낮 1시쯤에는 경남 김해, 남해고속도로 서김해 나들목 주변을 주행 중이던 14톤 트럭에 불이 났습니다. 운전자는 긴급히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는데요. 이 불로 해당 차량과 적재물이 탔고 고속도로 가드레일 일부가 파손됐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지만 화재 지점 후방 약 2km 가까이 화재 여파로 정체를 빚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119 출동 소식입니다. 어제 오전 9시 20분쯤 울산 울주군인데요. 공장 내 황산 탱크 천장에서 용접 작업 중 원인 미상의 폭발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탱크 뚜껑과 함께 40대 남성이 10m 높이에서 추락했는데요.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작업자는 끝내 숨졌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40분쯤 광주광역시 북구에서는 1톤 화물차가 전신주와 다른 화물차 그리고 상가를 들이받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 안에 갇힌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는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소방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린이들은 등하교할 때 15.4초마다 시야를 방해받는다고 합니다. 위험 노출이 많은 만큼 매년 10,000건에 가까운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한다는데요.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거나 이면도로 같은 데를 운전할 때 속도를 줄이고 좌우를 살피면서 안전에 늘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만든 영상 보면서 안전수칙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새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안수현. 꽝신영이라고 해요. 반갑습니다. 애들이 이제 밖에 가다 보면은 아무리 주의를 시켜도 급발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신나면 그냥 막 뛰어나가요. 저희가 안전교육을 평소에 엄청 하는데도 기분이 좋으면 와, 그냥 뛰어나가요. 특히 그 우회전 하는데 그 코너에서는 그때는 너무 위험하니까 제일 불안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만큼은 한 번 더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멈추고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팔남매 막내 김하온입니다. 아이들이 길을 건너는데 차가 올 때 혹시 우리 아이가 잘 못 보고 혹시 사고라도 나지 않으면 어떨까? 저 일일이 다 따라다닐 수는 없고 바로 문 앞에서보다 차 오나 보고 나가. 그런데 사실은 아이들은 오래 기다리지 않고 바로 뛰어나가잖아요. 그게 사실은 제일 걱정이 되죠. 무서워. 앞에 있을 때 차가 무서워가지고 그 까치발 들고 손 더 높이 들어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일단 멈추고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이수인의 사남매 가족, 엄마 김리나, 첫째 황현태, 둘째 황현규, 셋째 황현우, 넷째 황현아. 아빠 황공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로 아이들이 마트 갈 때도 있고 주로 편의점. 네, 골목길을 다닐 때 아이들의 시야랑 운전자의 시야랑은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까 사각지대가 많고요. 이면도로는. 그래서 더 위험한 것 같아요. 아무리 이면도로라도 도로에서 지정한 속도를 지키면서 운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일단 멈추고 아이 먼저 보내주세요.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보토크 시간입니다. 오늘도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 나오셨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 19일부터 오늘까지 그 을지 프리덤 실드 연습, 이게 을지 훈련이죠?
이제 을지 훈련과 프리덤 실드 훈련이 결합돼 가지고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이라는데 을지 훈련은 우리 정부가 하는 정부 공무원들이 하는 훈련입니다. 58만 명의 공직자가 하는 훈련인데 19일부터 22일까지고 군사 훈련을 우리가 프리덤 실드 자유 방패 훈련하고 오늘까지는 이제 군사 훈련이. 그럼 을지 훈련이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을지 프리덤. 을지는 민간인이 하는 민간 군인을 비군인을 민간인을 한다면 민간 공무원들이 하는 훈련 58명이. 주체에 따라 좀 다른 거군요. 그리고 프리덤 실드는 군인들이 야외 훈련과 야외 시뮬레이션 훈련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두 개를 합쳤어요. 그 두 개를 합친 개념이다. 예. 근데 이번에 을지 프리덤 실드 훈련에서 북한의 핵 공격을 가정한 정부 그 연습도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 김정은이 시도 때도 없이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핵무기 사용에 대한 법제화까지 했는데 정부 차원에서 만약 그런 일이 있었으면 절대 안 되지만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어떤 민간 공무원 차원의 어떤 대피 훈련 같은 건 필요하죠. 이제 핵무기를 공격하게 되면은 일단 우리가 공격 원점을 타격하는 킬체인 전력으로 막고 그다음에 날아온 걸 중간에서 요격하는 요격으로 맞는데 그래도 다 못 요격했을 경우에는 떨어질 거 아닙니까? 떨어졌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훈련이 민방위 훈련 차원에서 핵 훈련도 있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훈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일부 전문가 집단에서는 이 북한이 핵으로 위협을 했을 때 우리가 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이걸 대비해서 을지 훈련에서도 좀 많이 좀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같은 차원에서 많은 그런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번에 을지 훈련에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다만 군사 훈련 차원의 핵 대비 훈련이 이번에는 NCND로 이제 긍정도 부인도 안 했는데 유엔 사령관은 이번 연습에 25년도 훈련, 24년도 훈련에는 군사 차원의 핵 대비 훈련을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밝혔습니다만은 당연히 군사 차원 또 민방위 차원 훈련이 동시에 저는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을 두고 북한에서는 침략 전쟁에 대한 연습이다 이렇게 논평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북한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겠습니까? 북한은 항상 우리 국군의 훈련, 한미 연합 훈련을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해묵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국내 북한 체제 내부적으로 결속을 다지고 또 대외적으로 자기들이 핵무기 개발 등 여러 군사를 강화하는 것을 좀 정당화시키려는 그런 훈련이죠. 우리가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공격력 훈련을 하고 있고 또 핵무기를 사용할지 모른다 이 주장을 함으로써 방어 목적의 핵무기를 개발한다 이런 주장을 계속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시켜 논리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한국과 미국 특히 우리 정부는 우리 헌법 정신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북한을 공격할 의사도 없고 의지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완전 방어 목적의 훈련입니다. 북한 도발에 대비한. 을지 훈련은 방어 목적인데 그거를 실드가 방패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프리덤 실드 훈련. 그래서 강력하게 북한의 주장에 대비해서 훈련 이름도 방패 훈련입니다. 방어 훈련이죠. 그렇죠. 근데 올 여름에 북한에서도 이제 큰 비 피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특히나 좀 압록강변에서 피해가 컸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피해가 컸던 이유 중국과 비교해서 북한의 제방이 좀 낮다고 들었거든요. 실제로 어떻습니까? 제가 압록강 위화도 부근 압록강 주변을 한 10여 차례 이상 갔다 왔습니다. 그 중국에서 이렇게 보신 홍수 거죠? 났을 때도 네네. 가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북쪽이 지형이 원래 북쪽이 높고 남쪽이 낮은 데다가 중국은 지금 국가가 재정이 북한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러니까 제방을 튼튼하게 쌓고 튼튼하고 높이도 한 2.5m 수준으로 아주 보면 시각적으로 보면은 무슨 군사 시설처럼 방패를 해놨어요. 그게 범람을 막기 위해서. 그 물길에 어디 들어가겠습니까? 이 방패가 허술한 제방이 허술한 북쪽 지역으로 신의주 지역으로 이렇게 물이 넘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죠. 지형적으로도. 그래서 이 부분에서 북한으로서는 홍수를 막기 위해서는 제방을 좀 튼튼하게 또 높이 해야 되는 거예요.
중국 쪽 제방은 2.5m인데 북한 제방이 3m 정도 가야 되는 거죠. 그쵸. 그래야 비슷해야 되는데 그쵸. 오히려 중국 제방보다 낮아요. 그래서 홍수가 나면은 압록강물이 신의주의적으로 범람하게 돼 있는 거죠. 연례적입니다. 이건 지도자의 어떤 그런 의지가 주민을 지키는 의지가 박약하고 재정이 뒷받침 안 되니까 생기는 또 그런 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몇 번 가서 보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북한 쪽에서는 마을도 가깝고 그렇습니까? 여기에 압록강과 두만강의 강상은 수면 위는 경계선이 없어요. 배를 타고 쫙 끝까지 갈 수 있어요. 북쪽 경계선까지 갈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배를 타면은 그 유람선이나 타면은 항상 그 북쪽 가까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범람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거기 사는 주민들 피해도 되게 클 수가 있겠네요. 엄청나죠. 주민들 수해 농작물 주민들 이번에도 뭐 북한 스스로 발표한 게 5천여 명이라 그러는데 뭐 15,000, 2만 명 엄청난 수몰 지역이 발생한 거죠. 근데 이렇게 피해가 큰데 김정은 위원장은 외부 도움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북한은 그런 홍수가 나서 주민이 피해가 되는데도 뭐만 생각하느냐. 체제 유지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외부의 도움을 줘서 북한 주민의 사상이 동요가 일어날 것을 두려워하고 민심이 이반되는 걸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 체제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특히 이번 경우에는 수재가 났는데 러시아의 그 어떤 지원 물품 받으면서 인도주의 지원 물품 받으면 중국 건 안 받거든요. 네. 지금 중국 거를 받지 않는 이유는? 북한과 중국 관계가 조금 사이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은 트럼프 시절에 그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 회고록에 보면은 김정은이 트럼프하고 만나서 얘기하면서 시진핑 중국 지도자를 디스를 많이 했어요. 거짓말쟁이라고 하고 미국의 트럼프의 한심을 살렸고 중국 지도자의 디스를 많이 했는데 트럼프가 지금 푸틴이랑 친하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과 북한 관계가 또 사이가 좀 안 좋은 걸로 나타나고 있어요. 이상 징후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로부터 그런 인도적 물자를 받았다면 그쪽 거기 접경 지역의 주민들에게 줄 수도 있을 텐데 이번에 두 가지의 뉴스가 있는데요. 그 홍수가 났으니까 북한이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신의주 이남 지역 내륙 지역에 있는 대학생과 젊은 사람들 다 보냈거든요. 네. 보냈는데 홍수 나서 피해난 지역만 보는 것이 아니라 밤이 되면은 중국 단동 지역의 그 불야성을 보게 돼 있는 거 훌륭한 시설들을 우리가 좀 속고 살았네 이런 느낌을 그렇죠. 가지고 동요가 있는 있을 수 있겠네요. 동요가. 그래서 그 내륙에서 수해 복구해서 보낸 인원들을 빨리 철수시켰다는 이런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요. 또 러시아가 물품을 줬는데 버터라든지 뭐 바나나라든지 줬는데 이걸 보고 어떤 주민이 푸틴 만시를 외친 거예요. 깜짝 놀라가 북한 당국이 그 사람을 불러다 조사해서 하루 동안 응유했던 이런 기사도 있는 거 보면 북한으로서는 지금 이런 홍수가 났을 때도 체제 유지에 대해서 방해되는 현상이 뭔지 거기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고 집 수리해주고 살도록 해주고 복지에 신경 써야 되는데 이 순간에도 체제 유지만은 또 김정은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통치 행태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요즘 그 이제 국경 지역 그 지대에서 우리가 확성기 방송도 많이 하고 하니까 더더욱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민심이 좀 동요되면 안 되겠다 이런 거에 좀 더 신경을 쓸 수도 북한 있겠네요. 전반적으로 사회적으로 당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가 완전히 붕괴됐다 그래요. 그래서 노동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장마당을 믿는 거예요. 장마당에 가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다 보니까 장마당에 또 남성보다 여성이 잘한대요. 돈을 잘 버니까 여성 지위도 올라가고 또 노동당에서 소집하면 잘 가지도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안 나오고 상당히 기층 조직이라 그러는데 북한의 그 기층 조직들이 동요하고 있고 흔들리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이 또 홍수가 났을 때 나타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가 조금씩 흔들리는 상황이다.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 어제 조선중앙통신 보도 보면요. 김정은 위원장이 갱신형 240mm 방사포 시험 사격을 참관했다고 합니다. 이게 240mm 방사포, 우리가 흔히 부르는 장사정포인 예, 거죠. 예. 근데 이 장사정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수출이 될 수도 있습니까? 어제 북측이 발표한 내용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7일 국방공업기업소에서 생산되고 있는 240mm 방사포 무기체계 검수 시험이라 해서 검수 시험. 네. 검수는 언제 합니까? 검수는 실제 배치하기 전에 또는 수출하려면 수출 물품을 검수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러시아 수출과 또 전방 배치를 모두 고려해서 검수 시험을 완료했다 이렇게 그 문자대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데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방사포가 이제 폭 방사포. 그 구경에 따라서 뭐 240mm 또 300mm, 500mm인데 그 거리의 사거리가 다른데 지금 240mm는 한 60km 정도 나가는 것으로 이렇게 저는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사정포라고 하면 그 동굴에 있다가 다시 빼서 쓰고 그게 먼저 한번 아닌데. 말씀드렸지만 포를 발사하는 발사대가 있어야 되는데 네. 전방에 북한은 이게 이동 발사대가 적고 고정 발사대가 많습니다. 네네. 전방 교통이 안 좋고 하니까 최근에도 고정 발사대를 250군데인가 이게 고정 발사대 추가 배치 만들었다 이렇게 하는데 고정 발사대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걸 우리 군에서는 저 고정 발사대 위치를 다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예. 필요할 때는 그 고정 발사대를 파괴함으로써 방사포를 발사할 수 없도록 하는 군사 대비 지금 체계가 사진으로 보이는 거는 고정 발사대는 아니고 전 이동형 발사대인 거죠? 제가 볼 때는 이동형 발사대 보입니다. 네, 아마 이제 저런 형태의 포를 만약에 수출을 한다면 수출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수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예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의 발표에 따르면은 북한의 장사정포가 러시아의 군사 작전에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그럼 지금 현재 실전에서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정부 당국의 발표나 서방의 정부 당국 분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또 최근에 또 영상을 공개했는데 자폭형 무인기 영상을 공개했어요.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좀 섬찟하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가장 위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 슈사이드 드론, 자살형 드론이죠. 드론이 갔다 돌아오는 드론이 아니고 거기서 자폭 드론과 함께 목표물을 같이 폭파하는 거죠. 탱크도 폭파하고 건물도 폭파하고 북한이 최근에 이것을 개발했다고 하고 또 이걸 또 자랑을 했어요. 발표를 해서 미국 정부 당국도 그렇고 우리 우방 국가들도 이 문제 심각한 그 도발 요소 도발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저런 형태인 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드론인데 지금 드론이 드론이 지금 자살용 전기인데 군사적으로 보면 드론 회사 분들 그 방산업자들 이야기 들으면은 이 참새 또 잠자리 뭐 이런 조그마한 모양의 또 곤충 모양을 해서 딱 가서 슈사이드 드론이 폭발하도록 하는 이런 드론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거 움직이는 저 북한이 이걸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밝히고 또 러시아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제가 볼 때는 러시아가 이 북한이 생산하고 있는 이 슈사이드 드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도록 수출을 위한 어떤 홍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저기 보면 방금 이렇게 도심 속에서도 날아다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저는 좀 우려가 되는 게 최근 뭐 중동 전쟁에서도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 같은 이런 무장 세력들이나 또 이스라엘도 그렇고 요인들을 암살할 때 저런 그렇습니다. 자폭형 드론을 쓴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자폭형 드론이 굉장히 무서운 무기죠. 이 드론은 저게 만약에 제측 고도와 속도에서도 잘 안 걸려요. 레이더에 다 잡혀야 되는데 레이더에 안 잡히는 크기, 레이더에 안 잡히는 속도로 가서 딱 붙어가지고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 군사작전 테러용으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사실 전 세계적으로 안보에 가장 비상이 이 드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도 뭐 서울에 가끔씩 그 북한이 날린 드론들이 왔다가 가곤 하잖아요. 그건 이제 자살형 드론으로 보기에는 지금까지는 일반 가서 자살하는 게 아니라 돌아가려고 하다가 실패해서 추락한 드론도 있고 한데 자살형 드론이 사실 도발에 이용되면은 흔적도 찾기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참 그런 것을 자랑하고 있으니까 우리 안보 차원에서 상당히 대비를 해야 될. 우리 군도 이런 자폭형 드론에 대해서 좀 대비할 수 있는 대비를 이미 하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그 잭리드 미 연방 상원 의원이 전쟁기념관을 찾았다고 들었습니다. 뭐 어떤 이유로 오셨나요?
잭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에서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미국은 상원이 의회가 네. 예산 편성권과 심사권, 심의권을 다 갖고 있는데 잭리드가 심의하는 예산의 규모가 네. 우리 국가 예산의 1.5배 수준입니다. 900조 정도를 국방 예산인 거죠? 그렇죠. 미국 국방 예산이죠. 900조 정도 하는데 이 잭리드가 온 이유는 우리 대통령과도 면담을 했죠. 네. 대통령과도 면담을 하고 하나 오션 같은 방산을 LIG 넥스원하고 네. 방문했는데 지금 우리 안보의 방산 쪽에 가장 큰 관심이 MRO 사업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소모성 부품. 유지, 유지 리페어, 하는 거, 예. 또 오퍼레이션하는 네. 이렇게 유지 보수하는 이런 사업이 프로젝트인데 네. 이 미국만이 그것을 했어요. 미국이 네. 갖고 사용하는 함정과 전투기에 대해서 미국만이 그걸 하도록 했는데 MRO 사업을 하는데 이것을 우방 국가에게 지금 사업을 주려고 하는데 우리가 함정 분야에서도 상당히 이미 할 수 있다는 자격을 받은 조선에서 2군데가 있고요. 어제 마침 네. 잭리드 왔다 가고 나서 그 미국의 우리 기업으로 최초로 하나오션이 미국으로부터 4만 톤급의 그 MRO 사업을 수주했다는 기사가 났죠. 저도 어제 리드 위원장을 만나서 저는 이전에도 맥케인 군사위원장을 여러 차례 만났습니다만 리드 위원장을 만나서 MRO 사업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을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MRO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달라. 네. 또 한미동맹은 미국 대선과 관계없이 계속 유지 발전돼야 된다 했는데 웨스트 포인트 출신이에요. 군인 출신이에요? 로드 아일랜드의 미국 해군대 내부 칼리에 있는 로드 아일랜드 상원 오선 의원인데. 약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군에 어제 와서 코스가. 6.25 네. 전쟁 시를 너무나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많은 의견을 나누는데 제가 이제 거북선 앞에서 자랑을 좀 했습니다. 이 거북선 16세기 말에 일본과 싸워서 이겼던 우리 해군에 사용했던 배다. 이 배를 만든 정신으로 함정을 잘 만든다. MRO 사업에 좀 한국 조선 기업이 갈 수 있도록 좀 신경 써달라 했더니 자기도 그렇게 생각한다더니 어제 계약이 체결됐대요. 너무 좋은 일이죠. 정말 굿뉴스입니다. 네. 아까 제가 미군 6.25 때 미군 파병 얘기해 주셨는데 실제로 6.25 때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잖아요. 연 인원으로 한 179만여 명이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고요. 네. 3만 6천여 명이 전쟁 중에 전사를 했습니다. 한 7,400명 정도 MIA, 미싱 인 액션, 작전 중 실종이 돼 있어요. 3만 7천 명. 예, 3만 6천 명이 전사했고 7천 명이 못 돌아오니까 전사를 했는데 제가 보면은 그때 전사한 나이들이 대개 20세 전후입니다. 19, 20, 21 이 남은 나라죠. 미국으로 봐서는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나라를 와서 4만 명 이상이 목숨을 바쳤다. 참 대단한 우리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미군의 희생 꼭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질문으로 내일 저희 KBS 라이프의 우리들의 지식살롱에서 전쟁기념관의 용산특강 방영하는 날이잖아요. 어떤 내용인지 회장님께서 설명해 주시죠. 저는 우리 일제강점기에 가장 빛나는 독립운동 윤봉길 의사라고 생각합니다. 윤봉길 의사가 상해에서 일본 대장을 폭살을 시킴으로써 그 중국 국민당 장개석 총통이죠. 중국군 100만이 해낸 일을 했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에 한국이 하도록 장개석 굉장히 힘썼는데 윤봉길 의사의 업적이 굉장히 큽니다. 기회가 큰데 많은 분들이 고생했지만 윤봉길 의사의 손녀죠. 네. 손녀가 윤주경 전 의원인데 강복절을 맞아서 독립운동한 분들 애국지사들이 꿈꾸던 대한민국 거기에 대한 주제를 했는데 또 신규식 씨, 또 신규식 지사, 또 안창호 지사, 김구 지사 이분들이 꿈꾸던 대한민국은 이렇게 막 쉽게 이야기하면 분열되고 이렇게 갈등하는 대한민국이 아니고 잘 사는 대한민국을 꿈꿨다. 네. 이런
지금 화면 나오고 강연을 계시죠? 했습니다. 윤준영 예, 뭐 강연했는데 국립균형관장. 많은 국민들이 또 시청자들이 봤으면 좋겠다. 제가 상당히 굉장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저 실제로 들었거든요. 예. 네. 그 용산 특강 내일 오전 10시 KBS 라이프에서 이제 방영이 되고요. 윤주경 전 독립기념관장편 많은 시청 그래서 바라겠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광복회 관련 여러 가지 요즘 갈등이 있는데 역사 관련해서 한 마음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지금까지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이었습니다. 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리던 차에서 화재가 나면 급한 마음에 불부터 끄려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초기 진화가 힘들면 우선 대피부터 하셔야 2차 피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경찰청이 만든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실시간 고속도로 교통 흐름과 정체 구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양정원 캐스터가 연결돼 있습니다. 양정원 캐스터, 도로 상황 지금 전해주실 텐데요. 양정원 캐스터, 도로 상황 전해주시죠. 고속도로 위로는 오후 시간대에 접어들면 작업 구간들이 많아집니다. 지금도 곳곳으로는 이렇게 일부 차로를 막고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보통 작업 구간은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고 나지 않도록 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가장 좋은 예방법은 감속과 전방 주시라는 점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시간이 지나면서 교통량 자체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차가 꾸준하게 많은 양재나 또 송내 등지에서 밀리긴 하지만 이마저도 한 번에 4-5km 정도만 막힐 뿐 많이 불편하진 않습니다. 다만 곳곳으로는 돌발 상황들이 많아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60번 서울 양양선 양양방향 남양주 요금소 부근에서는 3차로 막고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 때문에 이렇게 작업 구간 지나실 때는 시속 60km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50번 영동고속도로 안쪽에서 교통량 자체로 인한 불편함은 없습니다. 다만 강원권인 진부 부근 이렇게 작업 때문에 후방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상 상황도 계속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관령 부근 안개가 꽤나 짙어 보이는데 안개등이나 전조등 활용 잘 써주시고요. 지금 비가 부분적으로 내렸다 그쳤다 반복하면서 터널 안쪽까지도 습기가 꽤나 가득해 보입니다. 미끄럼 사고 나지 않도록 천천히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북산 쪽으로는 북천안 부근 사고 여파 받아서 잠깐 밀리고 있고요. 반대 서울 쪽으로는 지금 사고가 나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죽전 부근 2차로 쪽에서 사람까지 나와 있으니까 2차 사고 나지 않도록 차로 변경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문에 뒤쪽으로는 교통량의 사고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신갈 주변에서 가다서다 반복하고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도 해미 부근 밀리는 이유 작업 영향 받기 때문이고요. 교통량 자체는 서울 쪽으로만 살펴지면서 일찍부터 금천까지 3km 구간 속도가 내려갑니다. 고속도로의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약 7배나 높습니다. 이 영상 속에서도 정차 중이던 한 차량을 후속 차량이 못 본 채 그대로 추돌하고 마는데요. 이런 돌발 상황들은 보통 우리가 대처하기가 참 힘듭니다. 때문에 앞을 잘 보면서 이동해 주시는 건 당연히 필수겠고요.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대피부터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제10호 태풍 산사는 일본 열도를 따라 북상하다가 다음 주 월요일쯤 열대저압부로 약화되겠습니다. 이 태풍의 영향으로 현재 남해 동부 바깥 먼바다에는 태풍특보가, 서해 남부 먼바다와 제주 해상, 남해상과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영남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태풍의 가장자리를 따라 불어오는 동풍의 영향으로 제주도는 오늘 저녁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지방은 내일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 10에서 60mm, 영남 내륙에 5에서 40mm, 제주도에 5에서 20mm 정도입니다. 오늘 강원 영동을 제외한 중부 지방과 호남 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34도, 광주가 35도, 부산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상에서 최고 6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뚜렷한 비 소식이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재난안전 119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